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구독 버튼으로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독일은 한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일 외교부 전문관에게 던진 한마디가 유럽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2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 엘레나 슈타이너는 생애 첫 패배를 맛봤죠. 상대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삼성이 미국을 무시하고 자체 인력 채용을 선언하자 세계가 놀랐습니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고 유럽은 기회를 노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고 독일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줄을 섰죠. 미국 각주는 국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사우디, UAE, 중남미까지 한국으로 몰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엘레나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외교력을 넘어선 시대가 왔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기술 외교가 세계 판도를 바꾼 순간 그 현장에 있었던 독일 외교관 엘레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침묵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였을까요? 전통 강국들이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엘레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슈타이너입니다. 독일 외교부 기술 경제 외교 전문관이죠. 브뤼셀에서 7년, 워싱턴에서 5년, 베이징에서 4년을 보냈어요. 20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분석과 침착한 협상력으로 유럽 외교가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편이었죠. 2025년 3월 12일 아침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엘레나, 서울로 가야 해. 삼성이 미국을 건드렸어. 이건 우리에게 기회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삼성이 미국을 건드렸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뉴스를 확인하자마자 이해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채용 대신 자체 인력 투입을 선언한 거였어요. 미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CNN은 속보로 도배되었습니다. 유럽 각국 외교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기회다. 삼성을 유럽으로 끌어와야 한다.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삼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국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관님은 달랐습니다. 엘레나,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3월 15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독일 정부는 저에게 명확한 임무를 줬어요. 삼성과 접촉하고 독일 투자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라. 조건은 우리가 제시한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20년간 수십 번의 협상을 성공시켰으니까요. 한국 기업 하나쯤이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죠.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생산 현황, 유럽 내 투자 이력, 독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목록이었어요. 완벽한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을 원할 거야.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차분했어요. 미국과의 갈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이상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현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삼성 사태를 크게 다루고 있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선택, 글로벌 전략의 일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자신감 같은 제목들이었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신감이라고요? 미국을 상대로요?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다음 날 아침 삼성 본사와의 첫 미팅이 잡혔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독일 정부의 제안서, 유럽 시장 진출 전략, 세제 혜택 목록까지 빈틈없이 챙겼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삼성 측 대표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했지만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중심입니다. 삼성이 독일에 투자한다면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예요.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합니다. 자신 있게 말했죠. 하지만 삼성 측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논의도 없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20년간 협상해 오면서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조건을 따지고 협상을 시작하고 흥정을 하죠. 하지만 삼성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장관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아직 확답은 없지만 계속 접촉하겠습니다. 장관님은 다그쳤어요. 엘레나, 서둘러.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은 제가 아는 어떤 나라와도 달랐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삼성과의 두 번째 미팅이 잡혔습니다. 저는 이번엔 더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했어요. 독일 드레스덴의 첨단 산업단지, 정부 보조금 규모, 인력 지원 계획까지 세세하게 정리했죠. 이번엔 반드시 답을 얻어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지난번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삼성의 유럽 진출을 적극 환영합니다. 드레스덴 산단은 이미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숙련된 인력도 충분해요. 세제 혜택은 15년간 보장됩니다. 자신 있게 말했죠. 삼성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글로벌 최적화 원칙을 따릅니다. 어느 한 나라에 특혜를 주거나 특정 조건에 좌우되지 않아요. 저희 기준에 맞는 곳에 투자합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글로벌 최적화 원칙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술 생태계, 인프라, 장기 파트너십 가능성을 봅니다. 단기 인센티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기 인센티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모든 제안이 소용없다는 건가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삼성 측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탄도 느꼈어요.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의 제안을 받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의 원칙을 담담하게 설명할 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CNN 뉴스를 켰습니다. 미국이 패닉 상태였어요. 삼성, 미국 일자리 외면, 한국 기업의 배신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죠. 미국 상원 의원들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백악관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이 압박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유럽 기자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 온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상대하지 않아. 마치 우리가 필요 없다는 듯이 행동해.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해. 대체 뭘 원하는 거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은 조건을 제시하지도 흥정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원칙을 지킬 뿐이었죠.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독일 외교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엘레나, 헝가리가 먼저 움직였어. 무조건적 투자 유치를 선언했어. 체코와 폴란드도 뒤따를 거야. 우리가 늦으면 안 돼. 저는 당황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먼저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조건 없이 삼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선언한 거죠. 저는 장관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조건을 포기해야 할까요? 장관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독일은 강대국이야. 우리가 먼저 굴복할 순 없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판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세계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평온했고 사람들은 여유로웠어요.
미국과의 갈등, 유럽의 구애 같은 건 이들에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자신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죠. 그저 침묵할 뿐이었어요. 침묵이 이렇게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가 오히려 중심이 되고 모두가 그에게 다가가려 애쓰게 만드는 거였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전략 감각에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헝가리, 체코, 폴란드가 잇따라 무조건적 투자 유치를 선언했고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도 뒤를 이었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삼성에게 무릎을 꿇은 거였죠. 독일 외교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장관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엘레나, 성과를 가져와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독일이 동유럽보다 뒤처질 순 없어.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 작은 나라 하나 설득 못하고 있다는 게 수치스러웠죠. 저는 삼성 부회장과의 비공식 만찬을 요청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며칠 후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성사되었어요. 저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부회장님은 예상보다 젊고 차분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독일은 진심입니다. 우리는 삼성과 장기 파트너십을 원해요. 어떤 조건이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엔 절박함이 섞여 있었죠. 부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레나 전문가님, 저희는 조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존중이에요. 독일이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협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도를 바꾸라고요? 독일이요?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독일은 지금까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쪽이 아니라 베푸는 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니 감사하라는 식이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동등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독일은, 아니 유럽 전체가 한국을 그렇게 대해왔어요. 우리가 시장을 열어주니 감사하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가 그걸 필요로 했어요. 판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은 미소 지었어요. 독일 정부가 진심으로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조건이 아니라 신뢰를 먼저 보여주세요. 저희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제안하세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보고하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믿어온 외교의 원칙들이 한국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죠. 그들은 강압도 회유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존중을 원했습니다. 다음 날 장관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신뢰로 다가가야 해요. 장관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엘레나? 우리가 독일인데 태도를 바꾸라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와 다릅니다. 장관님은 불편한 듯 말했어요. 엘레나,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20년 경력의 외교관이 작은 나라 하나에 흔들리면 안 되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아니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는 강국이었죠. 장관님,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 강국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독일은 뒤처질 겁니다. 제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장관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정부와 논의해보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과시가 아니라 침묵으로 말이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독일 기업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멘스, BMW, 보쉬 등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CEO들이었어요. 독일 정부는 마침내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들을 인솔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삼성 측에서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공장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과연 독일 대표단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 출신들이었으니까요. 평택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멘스 CEO가 물었습니다. 엘레나, 한국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도 첨단 공장은 많이 봤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자신 있게 초대한 걸 보면 뭔가 있을 거예요.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최첨단 장비들이 보였어요. 삼성 측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하루 생산량은 30만 장이에요. 독일 대표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특별히 놀란 표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산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장 안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나왔죠. 자동화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BMW CEO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공장은 완전 무인화인가요? 가이드가 대답했어요. 99%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관리와 감독만 담당해요. 모든 장비는 자체 개발했고 생산 공정도 우리가 설계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체 장비라고요? 독일조차 장비는 수입에 의존하는데요. 보쉬 CEO가 질문했습니다. 장비를 자체 개발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반도체 장비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가이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지난 10년간 장비 국산화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핵심 장비의 90%를 자체 생산해요. 남은 10%도 곧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독일 대표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까지 만들고 있었죠. 완전한 자급자족 체계였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장악한 거였습니다. 공장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지멘스 CEO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엘레나, 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우릴 선택할지 말지만 결정하겠죠.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BMW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군요. 한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거죠. 보쉬 CEO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정부에 건의해야겠어요. 조건을 내세울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독일 최고의 기업인들이 한국 앞에서 겸손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산업 질서의 재편이었죠. 기술을 가진 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평택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기술로 존재감을 증명했어요. 과시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죠. 그저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장관님께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조건을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장관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네, 엘레나. 정부에 보고하겠어. 독일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군. 저는 전화를 끊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위협이라는 말이 있죠. 한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지만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2주 뒤 독일 총리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독일 외교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은 실무진이 먼저 협상하고 정상 간 통화는 마무리 단계에서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독일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였죠. 저는 총리실에서 그 통화를 지켜봤습니다. 총리님은 정중하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독일은 한국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조건이나 인센티브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답변은 간결했어요. 환영합니다.
독일의 진심을 기대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총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자네가 옳았어.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했어. 이제 실무 협상을 시작하게.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드디어 돌파구가 열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독일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에 전화를 걸었고 영국 총리도 서울 방문을 발표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줄줄이 연락을 취했죠. 유럽 전체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어요. 3월 말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예정되었습니다. 저는 독일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어요.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였죠. 모두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외교의 중심이 되는 시대죠. 한국은 어느 나라를 배제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등한 파트너만을 원합니다. 회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와는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박수를 치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 외교 선언이 지칠 국가들을 움직이게 만든 순간이었어요. 독일 총리님도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독일 대표단과 한국 측이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총리님이 한국 대통령에게 말했어요.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독일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패배의 수치심이 아니라 존경의 감동이었죠. 한국은 강압하지 않고 설득했고 위협하지 않고 감화시켰습니다. 다보스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총리님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자네 덕분에 독일이 올바른 선택을 했어. 한국의 진가를 일찍 알아본 건 자네였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걸 인정했을 뿐이죠. 독일로 돌아와 외교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주제였어요. 저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독일과 한국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만했어요. 작은 나라 하나쯤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외교의 본질을, 파트너십의 의미를 다시 배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줬고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외교라는 걸 보여줬죠. 4월 초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텍사스주가 삼성에 1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안한 거예요. 세금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인프라 구축 지원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며 놀랐습니다. 애리조나, 오하이오, 조지아까지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각 주지사들이 직접 나서서 삼성을 설득하려 했죠. 미국 상원에서는 청문회가 열렸고 한국의 배신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삼성은 미국의 제안에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생산 전략을 재검토 중이라는 짧은 성명만 발표했죠. 미국 정치권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CNN, 폭스뉴스 할 것 없이 연일 한국과 삼성을 비판했습니다. 독일 외교부에서 미국 상황을 분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이 약한 게 아니라 한국이 강한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외교의 판을 바꿨어요.
미국도 유럽도 이제 한국 없이는 반도체 산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이에요.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죠.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 방문을 발표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협력 방안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삼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었죠. 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CNN 인터뷰를 봤습니다. 애플 CEO가 말했어요. 삼성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들은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했는데 말이죠. 독일 총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레나, 미국 상황을 어떻게 보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이 외교력보다 강해진 시대의 증거입니다. 미국도 예외일 수 없어요. 한국은 조용히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군.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해. 기술력이 새로운 권력이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5월 초 미국 백악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반도체 파트너십 강화를 선언한 거예요. 사실상 백기투항이었죠. 미국 정부는 삼성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한국 앞에서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기술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누가 더 강한 기술을 가졌느냐가 외교의 중심이 된 거죠. 독일 외교부 회의에서 저는 보고했습니다. 미국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기술 파트너십은 강압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고 장기적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울을 생각했습니다. 그 도시는 그나라는 소리 없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미국도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유럽도 손을 내밀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게 침묵으로 이뤄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말보다 강하구나.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5월 중순 세계 각국이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고 UAE도 뒤를 이었어요. 유럽에서는 폴란드, 체코가 먼저 계약을 따냈죠. 모두가 한국의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조급해졌습니다. 총리님이 저를 불러 말했어요. 엘레나, 우리도 서둘러야 해. 독일이 뒤처질 순 없어. 삼성과의 독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주게. 저는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삼성은 독일과의 협상에 긍정적이었어요. 6월 초 서울에서 독일 마이너스 한국 반도체 파트너십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독일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어요. 삼성 부회장님과 다시 마주 앉았죠. 이번엔 제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보여주려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지난 몇 달간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독일이 오만했다는 것도 인정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신뢰로 시작하고 싶어요. 부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레나 전문가님.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독일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선 것 같았습니다. 협상은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함께 성장할 것인가를 논의했죠. 독일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결합하는 방안,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 교류 프로그램 등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독일 측 기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진짜 파트너십이군요. 삼성 측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동등한 관계에서의 협력이죠. 사흘째 되는 날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독일 외교 역사상 최단기간 타결이었어요. 보통은 몇 달이 걸리는데 단 3일 만에 끝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조건을 버리고 신뢰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명식에서 총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독일과 한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답했어요. 독일의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무시했고 작은 나라라고 얕봤죠. 하지만 한국은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기술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요. 서명식이 끝나고 부회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전문가님, 첫 만남 때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독일이 태도를 바꾼 순간이었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인정한 순간이었죠.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해 외교부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엘레나, 대단해요. 3일 만에 타결하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독일 정부가 변했고 한국이 그걸 받아준 겁니다. 그날 저녁 장관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엘레나,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독일이 올바른 길을 찾았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거야.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진짜 자산은 이번에 배운 교훈이라고요. 2025년 하반기 한국은 명실상부한 기술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G7 국가들과 동등한 외교축으로 떠올랐고 세계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술까지 한국은 전방위로 영향력을 확대했죠. 독일 외교부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술 파트너십 전담국을 신설한 거예요. 저는 그 초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총리님이 직접 임명장을 주며 말했어요. 엘레나, 자네가 한국에서 배운 걸 독일 외교에 심어주게. 우리는 변해야 해. 저는 새로운 직책을 맡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 외교의 모델을 독일에 적용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신뢰 기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요. 기술이 없는 나라는 외교가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9월 베를린에서 글로벌 기술 외교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세계 각국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연단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변했습니다. 기술이 외교의 중심이 된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해요. 저는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침묵으로 기술력을 보여줬고 존중을 요구했죠. 그리고 세계가 변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 앞에서 태도를 바꿨어요. 이게 새로운 외교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기술과 신뢰는 한 몸입니다.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없으면 협력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한국 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엘레나 국장님.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네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대사님, 한국이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그저 배운 걸 전할 뿐이에요. 10월 저는 후임 외교관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 주제는 기술 시대의 외교 원칙이었어요. 젊은 외교관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들을 보며 제 첫 서울 출장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없는 나라는 외교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도 부족해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기술과 신뢰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하다기보다는 올바랐어요. 그들은 과시하지 않고 실력을 보여줬고 강압하지 않고 존중을 요구했죠. 그게 진짜 외교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 시내가 보였어요. 저는 서울의 야경을 떠올렸습니다.
그 도시는 그 나라는 조용히 세계를 바꿨어요. 그리고 저도 바뀌었죠. 2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 한 나라에게서 모든 걸 다시 배웠습니다. 11월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장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컨퍼런스였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다시 서울에 갈 수 있다는 게 설렜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낯익은 풍경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호텔 대신 예전에 묵었던 그 호텔을 선택했어요. 창밖으로 같은 야경이 보였죠. 8개월 전 제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저는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기술 외교의 미래였어요. 저는 독일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기술과 신뢰의 중요성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외교를 실천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삼성 부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엘레나 국장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이 저를 바꿔놓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부회장님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엘레나 국장님이 변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 일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려웠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혼자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8개월을 돌아봤어요. 오만했던 저를, 패배했던 저를, 그리고 배웠던 저를요. 한국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줬고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없는 나라는 외교가 없습니다. 기술과 신뢰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말이 제 신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신념으로 저는 독일 외교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결별이 세계의 당당한 동맹을 만들어냈어요. 기술로 외교의 판을 바꾼 그 나라는 이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학생이었죠. 감사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말보다 강한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했어요. 침묵으로 세계를 움직였고 존중으로 파트너십을 만들어냈죠.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한국의 기술 외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둥이 혜인이는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어요. 출퇴근길, 식사 시간, 잠들기 전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연둥이 혜인이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